63세 여자입니다. 혼자가 싫어 재혼을 했지만 결국 혼자가 더 낫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땐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40년 전 23세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죠. 남편은 성실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우리 가족은 특별한 것 없이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9년을 함께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 게 전부였어요. 처음엔 혼자 있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더 심했죠. 텅 빈 집에 남편의 흔적만 가득했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잠자리에 누워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살래요? 딸이 그렇게 물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수연아,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만나볼래? 전직 교사셔. 정말 점잖고 좋은 분이야.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인연이냐고요. 하지만 친구는 계속 권했어요. 한 번만 만나봐. 인연이 없으면 그냥 좋은 식사로 생각하면 되잖아. 혼자 있는 건 건강에도 안 좋아. 사실 제 마음 한켠에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TV만 켜놓고 혼잣말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정우 씨였습니다. 65세 전직 고등학교 수학교사. 단정한 차림새, 깔끔하게 다듬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정말 신사다웠어요.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제 이야기에 경청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이런 취미가 있으셨군요. 참 멋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셨네요. 저도 그 책 좋아합니다. 모든 말 한마디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니.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을 거듭하며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저를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꽃 한 송이, 작은 초콜릿 같은 소소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행복해하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던 그의 미소가 참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공원을 산책할 때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손의 따뜻함이 좋아졌어요. 39년 동안 한 사람과 살다가 떠나보낸 후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 어색함이 설렘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그 아저씨 정말 괜찮아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도 많다던데. 하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도 걱정했어요. 엄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좀 더 알아보고. 그래도 들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분만 만나면 웃으셨어요. 맞았습니다. 정우 씨와 함께하면 모든 게 다시 빛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오랜만에 화장도 다시 하게 되었고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수연 씨, 우리 함께 늙어가면 어떨까요? 어느 날 정우 씨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그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늦은 나이에 다시 사랑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가 프로포즈했을 때 고민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찼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레스토랑 작은 홀에서 간단한 식을 올렸죠. 하얀 원피스에 작은 꽃 부케를 들고 입장했을 때 정우 씨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어요. 아들과 딸은 축하해주면서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해도. 딸은 식 중간에도 제게 와서 속상이었어요. 엄마, 진짜 행복해? 정말 확실해?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우 씨는 제가 찾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남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담한 집을 갖고 있었어요. 집이 좀 외진 곳에 있다는 게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자는 그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첫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는 요리도 잘했어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라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함께 장을 보고 TV를 보며 웃고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제 행동을 제한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전화해? 누구랑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친구와 통화할 때마다 옆에서 듣고 있었죠. 또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어딜 가고 누굴 만나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처음엔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 통장이 여러 개더라고. 다 관리하기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줄게. 그때는 단순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점점 잦아졌어요. 수연 씨 아파트는 언제 샀어? 시세가 얼마나 되나? 퇴직금은 얼마나 받았어? 보험은 들었어? 어디에 가입했어? 남편이 남긴 재산은 얼마나 돼? 처음에는 그저 서로를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래서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던 것들이었으니까요.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다니던 요가 교실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닐 필요 있어? 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해? 집에서 쉬어. 요가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요가 모임에 나가지 못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제한되었습니다. 왜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해? 집에 있으면 안 돼? 한 번은 오랜 친구와 약속이 있어 나가려는데 현관문 열쇠를 숨겨 나가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새로운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어요.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야?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지. 그 말에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전부 확인했어요.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꼼꼼히 읽었죠. 그리고는 몇몇 친구의 연락처를 지워버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안 좋은 영향을 줘. 라는 이유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 전 정우 씨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배려심 많고 자상하던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보, 내 친구들 만나러 가도 될까? 조심스레 물었을 때 정우 씨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꼭 가야 돼? 나랑 있는 게 싫어? 그때부터 저는 모든 대화와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으니까요. 결혼 3개월째 제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 사는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월세 입금 계좌가 바뀌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진짜인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세입자가 보내준 문자를 확인해 보니 확실히 제 명의로 보낸 문자였습니다. 앞으로 월세는 우은행 XXX-XXXX-XXX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보낸 적 없어요. 기존 계좌로 계속 입금해 주세요.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세입자에게 그렇게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우 씨가 제 명의로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계좌 번호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세입자에게 계좌번호를 바꾸라고 연락한 적 있어요? 정우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거. 놀랐지? 깜짝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부니까 서로 도와야지. 내가 월세 관리해 줄게. 힘들지 않게. 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고 그랬을까? 왜 내 허락 없이?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다음 날 주택 관리를 맡고 있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건물 매도 의향 있으시다고 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중개사는 정우 씨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남편분이 사모님 대신 문의하셨다고 해서. 이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왜 정우 씨가 제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혹시 정말 사기꾼은 아닐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정우 씨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가 통화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살며시 문 앞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다 진행 중이야. 통장 비밀번호는 아직 못 알아냈는데 아파트 명의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이 좀 필요해. 이번엔 큰 거야. 은행 대출도 알아봤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철저히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잠잘 때 외에는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 통화 녹음 앱도 설치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 씨가 외출했을 때 그의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들었지만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 여러 통장, 그리고 몇몇 여성들의 신분증 사본까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심지어 인감도장 모양을 본뜬 흔적까지 있었어요. 이건 분명 사기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기꾼의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토록 다정했던 그 사람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트북도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어 쉽게 열렸어요.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부동산 시세조사, 중년 여성 타겟 분석, 그리고 60대 미망인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메모까지. 거기엔 먼저 지갑을 열어주고 칭찬을 많이 하라, 외로움을 이용하라, 자녀들과 멀어지게 만들어라, 자상한 척 접근하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향한 그의 미소, 관심, 칭찬,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죠. 그는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간 모든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몰래 정우 씨의 통화를 녹음했고 문자 메시지도 캡처했습니다. 그의 서류들도 사진으로 남겼어요. 한편으로는 일상을 평소와 같이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정우 씨가 의심하지 않도록요. 여보, 이번 주말에 딸네 가족이 놀러 온대. 같이 만나자라고 말했을 때 정우 씨는 예상대로 화를 냈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상의 안 했어? 난 약속 있어서 못 만나. 제가 그럼 나 혼자 만나고 올게라고 말하자 그는 더 화를 냈어요. 혼자 가면 안 돼. 아이들이 당신 혼자 내보내면 날 욕할 거야. 당신도 나한테 불만 있어? 이 집에 살면서 편하게 지내는데 뭐가 불만이야?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정우 씨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취중에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번엔 성공해야 하는데 돈 좀 생기면 바로 떠나야지. 이 말도 몰래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 씨는 평소와 같이 다정했습니다. 어젯밤에 취해서 심하게 했다면 미안해.
당신 생각해서 한 말인데 저는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 좀 할게요라고 덧붙였어요. 정우 씨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내가 같이 갈까? 저는 아니요, 혼자 갔다 올게요. 금방 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에 가기 전에 점심장을 좀 봐오겠다고 말했어요. 집을 나선 후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엄마 집으로 와줄 수 있어? 긴급 상황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다행히 아들은 곧바로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가 잠든 사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중요한 서류와 증거들, 그리고 몇 벌의 옷만 챙겼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자마자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믿기 힘들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엄마, 큰일 날 뻔했네요. 아들은 즉시 행동했어요.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부동산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명의 변경은 없었어요. 세입자들에게도 연락해서 계좌 변경 문자는 무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자세히 진술했어요. 경찰은 정우 씨의 신원을 조회한 후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 본명이 정우가 아니에요. 김대식이라는 사람이고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경찰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며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혼 사기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의 5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사례가 요즘 많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을 노리는 경우가요. 이 사람 부산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60대 여성 재산을 가로챘어요.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니.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 씨, 아니, 김대식이었어요. 어디 갔어? 걱정했잖아. 집에 안 오면 신고할 거야.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이제 저는 그 위선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이 그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더 많은 증거물이 발견되었어요. 여러 여성의 개인정보, 은행 계좌 정보, 심지어 위조된 인감도장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오해예요. 나는 수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가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변명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한때는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소름이 돋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밟고 결혼 무효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대식은 결국 구속되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속았다는 배신감,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수치심.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만 같았으니까요. 딸이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가서 같이 있을까?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제 스스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제 집에 머물러 주었고 오랜 친구들도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결혼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대식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저는 법적으로 다시 미혼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딸은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왔고 아들은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땠어? 밥은 잘 먹었어? 가족들의 관심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정우 씨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를 마주쳤는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거울 속 초라한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대식의 다른 피해자들과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5명의 여성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60대 여성들, 모두 외로움에 김대식의 달콤한 말에 넘어갔다고 했어요. 저는 집까지 날렸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명의를 이전해주고 나서야 그가 사라졌죠. 저는 적금을 모두 깨서 그에게 줬어요. 사업 자금이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 큰 불행을 피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조금씩 치유되어 갔어요. 그리고 함께 황혼 사기 피해 예방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끼리 모이다가 점차 주변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처럼 되지 마세요. 외로움에 내리는 결정은 위험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목소리는 더 확신에 차게 변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저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는데 이제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죠. 경찰서에서도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제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에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사랑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특히 황혼기 재혼은 감정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해요. 이제는 제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도 더 자주 만납니다. 주말마다 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전에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잘 만나지 못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딸이 가끔 물어봅니다. 엄마, 다시 누군가 만날 생각 없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 괜찮아.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외로움보다 후회가 더 무서운 거야. 이제는 홀로 있는 시간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니까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참 힘들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이 느껴져요.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깨달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3세 재혼했다가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저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